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시험 보시느라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2회 전기공사기사 필기 교과목이죠.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에서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저와 함께 20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시죠. 서미스터의 주된 용도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서미스터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뀌는 그런 소자가 되겠습니다. 보통 정특성 서미스터와 이제 부특성 서미스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특성 서미스터라고 해서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이 감소하는 그런 서미스터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기 때문에 보통 회로에서 이 온도로 인한 정밀적인 오차 차이를 보정해주는 역할을 서미스터가 하게 됩니다. 결국 다른 말로 온도 보상용으로 사용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서미스터의 주된 용도는 1번 온도 보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니크롬 제1종의 최고 사용 온도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처럼 니크롬 제1종을 포함해서 여러 발열체의 최고 사용 온도를 묻는 문제 또는 최고 사용 온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니크롬 제1종의 최고 사용 온도를 물어봤는데요. 정답은 1번 1100도씨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크롬 제2종의 최고 사용 온도는 900도씨 정도 되고요.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탄화규소 발열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탄화규소 발열체. 자, 이 탄화규소 발열체는 문제에서 다음 발열체 중 최고 사용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정답으로 채택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탄화규소 발열체도 갖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온도는 1400도씨에서 1600도씨 정도의 발열체로서 장시간 가열이 가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니크롬 제1종의 최고 사용 온도를 물어봤으니까 1번을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기기 중 초음파를 응용한 기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초음파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초음파 세척기도 있고요. 또는 초음파 거리 탐지기도 있고요. 아니면 물체가 저 앞에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그런 기기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1번부터 3번 보기까지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4번에 보시면 팩시밀리라고 되어 있어요. 팩시밀리는 팩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저기 우체국에 팩스를 보내줘야 돼, 또는 다른 기관에 팩스를 보내줘야 돼 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나 문서 등을 팩스에다가 인쇄기에 넣고 팩스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종이가 띠 하고 들어간 다음에 띠리링 하면서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그쪽으로 신호가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받는 수신되는 기기에서는 종이가 인쇄될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무선으로 이렇게 보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종이를 직접 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거리를 무시하고 신호를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 이 종이를 인쇄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정전기의 원리입니다. 복사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팩스기기도 다 출력할 때는 정전기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를 응용한 기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정답은 4번 팩시밀리가 되겠습니다. 플라이 휠 효과가 200kg/제곱미터인 플라이 휠이 1800rpm으로 회전할 때 이 플라이 휠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약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플라이 휠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기호 W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에너지는 마치 운동 에너지의 공식과 유사한 형태로 2분의 1 J의 오메가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J라고 하는 것은 관성 모멘트로서, 관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멈췄다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는 힘이죠. 즉 물체가 회전을 계속하려는 힘을 관성 모멘트라고 하게 됩니다. 이 관성 모멘트는 플라이 휠 효과가 크면 클수록 같이 커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도 축적되는 것이 커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리고 오메가라고 쓴 건 이제 각속도입니다. 각속도. 그래서 이것을 식을 다르게 써보면, 자, 2분의 1에 J라고 하는 관성 모먼트는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4분의 GD의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4분의 GD 제곱이라는 관성 모멘트 공식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메가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각속도라고 했어요. 각속도. 그런데 이 각속도를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2파이의 소문자 n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소문자 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당 회전수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어떤 회전수로 주어졌어요? RPM.
분당 회전수로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문자 n을 분당 회전수로 나타내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2파이의 대문자 n인데 이제 분당이니까 60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분당 회전수 공식을 기호를 활용한 이런 초당 회전수 공식이 나온 거예요. 60분의 2파이 n으로 이렇게 놓고 이거에 뭐라는 겁니까? 제곱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정리하면 근사값으로 730분의 GD의 제곱에 n의 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회전수가 감소했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물어봤다. 그러면 처음 거에서 나중 걸 빼주면 그것이 방출되는 에너지가 될 것인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회전수 하나만 주고 이 플라이 휠에 축적되는 에너지만 물어봤으니까 이 공식만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숫자만 대입해주면 돼요. 자, 어떤 걸 대입하면 됩니까? GD의 제곱이 얼마라고 했어요? 200kg 제곱미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200 곱하기 회전수 얼마라고요? 1800 RPM 제곱 이거를 7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730이죠. 700이 아니라. 자, 730으로 나눠주면 이 값은 얼마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88만 7671점 그 다음에 23줄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거의 값이 약 얼마인지를 물어봤으니까 88만 7671과 가까운 2번을 우리가 정답으로 골라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휘발성 원소 또는 그 연료를 가스불꽃에 넣을 때 금속 증기가 발광하는 현상에 따른 루미네센스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루미네센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빛을 내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근데 일반적인 빛을 내는 현상, 즉 열을 가했을 때 이 열에 의해서 발광하는 현상이 아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현상에 따른 발광 현상을 바로 루미네센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기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여러 루미네센스가 나와 있게 되는데 각각의 정의를 좀 살펴볼게요. 먼저 전기 루미네센스 보겠습니다. 자, 기체 또는 금속 증기 내에서 방전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에 따른 발광 현상이 생기고요. 두 번째, 열 루미네센스 볼게요. 제가 방금 전에 가열에 따른 그런 발광 현상을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열 루미네센스 보시면 마치 열이라고 해서 가열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열에 의해서 직접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자극제 역할을 열이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즉 물질 내에 축적된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열 자극을 가해주게 되면은 그 전자가 이동함으로써 그 힘에 의해서 빛을 방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루미네센스라고 하고요. 자, 이제 정답이 바로 파이로 루미네센스인데 파이로가 이제 불꽃이라는 의미입니다. 휘발성 원소 또는 그 연료를 가스 불꽃에 넣었을 때 금속 증기가 발광하는 현상을 말하게 되고요. 마지막 화학 루미네센스 보겠습니다. 황인이 산화할 때 발광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화학 반응에 따라 직접 생기는 발광 현상입니다. 결국에 문제에서 의미하는 것 3번 파이로 루미네센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지름 A, 휘도 B인 완전 확산성 구면 광원의 중심에서 거리 H인 점의 조도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문제에 따르면 광원의 중심은 바로 이 점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점으로부터 거리 H인 점의 조도를 물어봤으니까 아하, P점에서의 조도를 물어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보시면 이 중심에서 P점까지 이 방향은 수직으로 아래를 향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이 그림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이 공식을 활용할 수 있어요. 광도 I라고 하는 것은 휘도 곱하기 겉보기 면적 S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휘도 B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원에 의해서 그 부분이 밝게 빛나는 정도를 이제 눈으로 봤을 때 밝게 빛나는 정도를 그 휘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휘도를 계산할 때 그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구광원 또는 완전 확산성 광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보면 어때요? 해가 입체잖아요. 입체라서 9인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2D 동그라미 하나로 보인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구광원도 이 겉보기 면적, 휘도에서 계산되는 겉보기 면적에서는 이 부분이 바로 겉보기 면적 4파이 R제곱이 아니라 이 눈으로 보는 거니까 파이 R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파이 R제곱. 아무리 9일지라도 우리 눈에는 원으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반지름이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이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이 A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할 건데 잘 보세요. 자, BS인데 B가 있고요. S는 방금 전에 뭐라고요? 파이 A
제곱이라고요. 그러면 이 광도라고 하는 것은 B 곱하기 파이 A의 제곱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바로 조도입니다. 조도. 근데 조도를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내렸을 때 여기 각도가 뭐라고요? 90도라고요. 그쵸? 수직 방향입니다. 결국에 광원으로부터 이 점까지 떨어진 거리는 얼마예요? h라는 거예요. 원래 조도는 떨어진 거리 제곱분의 거리 역제곱의 법칙에 의해서 그것분의 광도라는 것이 곧 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거리가 뭐라고요? h라고 했으니까 h 제곱분의 i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i는 또 뭐라고 했나요? 파이 a 제곱의 b라고 했고 분모에는 h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답인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정답 4번이 되겠고요. 또 다른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광원뿐만이 아니라 원판 광원을 포함해서 특정 점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향하는 조도를 구할 때 공식이 있습니다. 그 조도는 E는 파이 B 사인 제곱의 세타. 이 공식을 활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사인 세타를 할 때 이 세타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세타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세타를 했을 때 여기가 90도이니까 사인 세타는 이 빗변분의 높이가 될 겁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는 뭐라고요? h분의 a라고요. 그러면 이 h분의 a를 어디다 대입을 해줘요?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이 공식은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파이 a제곱 b를 뭘로 나눠줘요? h의 제곱으로 나눠준 것으로 공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4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가전압 100V인 회로에서 매초 0.12kcal를 발열하는 전열기가 있다. 이 전열기의 용량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열기의 발열량 공식 H는 0.24 I제곱 RT라는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단위는 칼로리가 기본 단위가 되죠. 자, 여기서 이 I제곱 R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0.24에서 PT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P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소비 전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보는 전열기의 용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P를 구해야 되니까 이 P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고요. 따라서 이 P라고 하는 것은 H를 뭘로 나눠줍니까? 0.24 곱하기 시간 T로 나눠주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에서 H라고 하는 것을 줬어요. 뭐라고 줬나요? 0.12kcal. 그런데 우리의 기본 단위는 칼로리이니까 여기를 칼로리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이거 몇 칼로리입니까? 120칼로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0.12kcal면. 자, 그 다음에 분모에 0.24가 있고, 자, 이제 시간의 기본 단위는 세컨즈, 즉, 초입니다. 초. 그런데 문제에서 매 초라고 이미 줬기 때문에, 자, 여기는 그냥 초 1을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보면 이 전열기의 용량은 500W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정답을 1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를 급속하게 정지 또는 감속시킬 경우나 과속을 급하게 막을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제동법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삼상 유도전동기의 제동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발전 제동이 있습니다. 발전 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동 시 발생되는 전력을 외부 저항해서 열로서 소모하는 그런 제동 방법이 되겠고요. 회생 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발생되는 전력을 다시 전원에 돌려주면서 되돌려주면서 그 에너지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동이 되겠으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기차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3번 역전 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역방향의 토크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동기가 지금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급하게 제동을 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면 전동기가 멈춰지겠죠. 그렇죠? 힘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렇게 주면 여기서 멈춰질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역전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삼상 유도전동기 회전 방향을 반대로 바꿔줌으로써 역방향의 토크를 줌으로써 급격하게 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역전제동 또는 역상제동 또는 플러깅 제동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와전류 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와전류에 의한 제동 방식을 말하게 되는데, 자,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급속하게 정지 또는 감속시킬 경우 이때 효과적인 제동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니까 바로 정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형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순수 반도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불순물, 특정 불순물을 첨가해주면 이 순수 반도체, 대표적으로 실리콘이 있는데 여기 반도체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이요. 즉, 전기 전도도가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첨가하는지에 따라 두 종류의 반도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P형 반도체, 두 번째는 N형 반도체입니다. 자, 여기서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보기 2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전공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알루미늄, 붕소, 갈륨과 같은 이런 불순물 원자를 첨가한 것이 P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붕소, 갈륨과 같은 것들은 결합할 수 있는 원자가 3개인데요. 실리콘에는 결합할 수 있는 원자가 4개입니다. 그럼 이 3개랑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하나가 남잖아요. 자리가 빈단 말이에요. 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또 전자가 이동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메꾸게 돼요. 근데 여기서 온 거니까 여기에서도 또 비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공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의 이동을 이용해서 전류를 흘려주는 것이 바로 P형 반도체가 되겠고요.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4개의 실리콘 원자가 있는데 여기에 5개의 결합할 수 있는 원자를 가진 불순물을 넣는 겁니다. 자리는 4자리인데 5개가 왔어요. 그럼 하나가 남잖아요. 이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자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전자 이동이 일어나서 그로 인해 전류가 흘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N형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보기, 순수 실리콘 내에 전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비소인 안티몬과 같은 불순물 원자를 첨가한 것이 N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비록 이 문제에서는 N형 반도체에 대한 것을 물어봤지만 다른 문제에서 이제 P형 반도체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P형 반도체, 3번은 N형 반도체에 대한 정의다라고 학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기철도의 직류전압 제어 방식 중 매우 빠른 속도로 전류를 온오프 스위칭하여 전압을 조정하는 제어 방식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결국에 빠르게 온오프 스위칭한다는 건 뭡니까? 접점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를 고속도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속도로 함으로써 전압을 조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초퍼 제어라고 합니다. 이 초퍼라는 영어가요, 첩첩첩 이렇게 짧게 끊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VVVF 제어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V, variable, V, voltage, variable frequency라고 해서 가변 주파수, 가변 전압 제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과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모터의 속도를 바꿔주는 것이죠. 두 번째, 저항 제어가 있는데 이거는 전동기 회로에 저항을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변하게 되겠죠? 그 저항값에 따라서 단자 전압이 같이 변화하게 되는 방식, 그것이 저항 제어가 될 것이고요. 자, 이제 직병렬 제어로 들어가게 된다면 보통 이제 전동기가 안정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 처음엔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나중에 좀 안정권에 들어오면 고속으로 운전하게 되죠. 이처럼 전동기가 여러 대 있을 때 두 대를 예를 들어 직렬로 접속하게 된다면 전동기에 전압이 나눠 걸려지게 되니까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저속으로 운전할 수가 있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전동기를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전동기에 모든 전압이 동일하게 걸리니까 전동기를 고속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동기를 직렬 또는 병렬로 접속해서 단자 전압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직병렬 제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초퍼 제어인데요. 스위칭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존 전압과 가까운 수준의 전압이 출력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전압이 쭉 가야 되는데 이 꺼지는 시점이 길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쭉 길면, 그렇죠, 평균 전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도 다시 올리고 떨어져도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게끔 기존 전압에 가까운 수준의 전압이 출력되게끔 제어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초퍼 제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을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설계 하중이 9.8kN을 초과하는 철근 콘크리트주의 길이가 16m일 때 안전율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하려면 땅에 묻히는 깊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단골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이 콘크리트주의 길이가 얼마인지와 설계 하중이 어떻게 주어졌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KEC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KEC 331.7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을 보시면 전장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설계 하중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면 설계 하중이 6.8kN 초과, 9.8kN 이하,
되겠고요. 그 옆에 있는 거 보시면 9.81kN 초과 14.72kN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규정상에는 9.81kN 초과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설계 하중이 9.8kN을 초과하는 이라고 언급을 해줬는데 이 숫자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이 표가 아니라 요 열에 해당하는 표를 쓰겠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콘크리트주의 길이가 16m라고 했으니까 자, 이 부분을 보시면 15m 초과 16m 이하입니다. 요 부분 아니에요. 요 부분을 보시면 3m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답을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KSC IC 62305-3에 따라 필요침의 재료로 테이프형 단선 영상에 구리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단면적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KSC IC 62305-3이니까 그 규정을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 위험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수레도체, 필요침, 대지 인입붕괴, 인하도선의 재료, 형상과 최소 단면적이라는 그런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여러 재료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재료만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 형상에 따른 최소 단면적도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문제에서 언급한 테이프형 단선이라는 것, 그리고 재료가 구리라는 점을 꼭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리 테이프형 단선을 보시면 최소 단면적 50제곱밀리미터로 되어 있어서 정답을 2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죠. 최근에는 또 이런 문제도 출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꼭 참고를 해주세요. 필요의 설비에서 돌침을 동봉으로 사용할 때, 여기서 동봉이라고 하는 건 구리입니다. 이 구리로 사용을 했을 때 최소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답이 12mm 이상입니다. 12mm. 뭐라고요? 필요침, 돌침 동봉으로 했을 때 12m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이 문제도 가져가시고 그런 문제도 12mm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속관 공사 시 관에 전선을 넣거나 뺄 때 전선의 절연 피복을 보호하여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의 끝에 사용하는 금속 부속품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금구류라고 했는데요. 이제 금속 부속품류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전선을 넣거나 뺄 때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체결하는 부속품을 물어봤잖아요. 그것은 바로 부싱입니다. 부싱. 우리 부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관을 가니로 그려보면 자, 이게 금속관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금속관의 끝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전선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관을 커팅하면 이 끝이 어떻게 돼요? 날카로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부러져서 나오다가 여기에 긁히면 어떻게 됩니까? 피복이 바로 손상됩니다. 그렇게 긁히지 말라고 여기에다가 어떠한 부속품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부싱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1번 정답인 것을 알 수 있고 자, 이번에 로크너트라고 하는 것은 금속관의 배관 공사 시 박스의 금속관을 체결을 할 때 이 금속관이 헐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크너트를 잠궈서 너트를 잠그는 거예요. 잠금 너트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잠궈서 금속관을 박스에 고정할 때 사용하는 부속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리머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금속관을 커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른 내부 단면적이 아니라 단면이 날카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 날카로운 곳에 의해서 전선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리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약간 팽이처럼 생겼거든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관에 구멍이 넣고 돌려주면 여기가 다듬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부가 부분적으로 다듬어지게 되어서 전선을 매끄럽게 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것을 리머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링 리듀서라고 하는 겁니다. 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반지, 구멍. 리듀서라고 하는 건 감소시키는 이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금속관의 지름이 박스의 노가웃 지름. 여기서 노가웃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손으로 눌러서 뗄 수 있는 그런 구멍 형태를 말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노크에서 꺼낸다라고 해서 노가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가웃 지름보다 작아서 관이 너무 헐거운 거예요. 구멍보다 관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 로크너트만으로는 이렇게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멍 자체를 줄여주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링 리듀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주용 근가를 전주에 부착하기 위한 부속품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기 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한 뼈대가 되는 기본 지지물을 근가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에 설치하는 그런 기초 지지물을 전주에 부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재는요, 바로 유볼트가 되겠습니다. U자 형태로 된 것인데 근가용 유볼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주에 근가를 부착할 때 근가를 전주에 고정시키기 위한 그런 부속품이 되겠고요. 자재가 되겠고, 인류 스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공 배전선로나 인입선에서 인류 애자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인류 애자라고 하는 것은 전주 지지물의 말단에서, 전선의 말단에서 끌어당겨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애자를 인류 애자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선 로드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지선이 지지선으로 명칭이 순화되었죠. 지지선과 지지선용 근가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지선 로드가 되겠고요. 지선 밴드라고 하는 것은 지지선을 전주에 설치하고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주용 근가를 부착하기 위한 부속품은 유볼트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압전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차단기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압전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차단기, 즉 전압별로 차단기를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실기에서도 단답형으로 출제되곤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전압별 차단기 적용을 보시면 저압이 있고 고압 이상이 됐습니다. 특고압도 있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고압 이상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차단기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VCB가 있고요. 두 번째 OCB, 세 번째 GCB, 네 번째 ABB, 다섯 번째 MBB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압이로는요, MCCB, ELB, ACB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VCB라고 하는 것은 아크를 진공해서 소호하는 것으로서 진공 차단기, OCB는 오일입니다. 절연유를 이용해서 차단하는 거죠. 유입 차단기. GCB는 SF6 가스를 이용하고요. 가스 차단기. ABB는 압축 공기를 이용합니다. 공기 차단기. MBB는 전자력을 이용해서 아크를 소호해요. 자기 차단기. 배선 차단기는 전선을 보호하는 차단기입니다. MCCB, 몰디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예요. 저압의 대표적인 차단기죠. 우리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분전함을 열었을 때 보이는 것이 바로 배선 차단기. 그 다음에 똑같이 설치되어 있는 건 이제 누전 차단기입니다. 보통 누전 차단기는 이제 분기 회로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뭐 부엌이면 부엌, 거실이면 거실, 방이면 방, 전등이면 전등,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ACB는 이제 기중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대기 중의 공기를 이용한 것이죠. 자, 어쨌든 고압전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차단기는 1번, 2번, 4번은 모두 다 고압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심재료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심재료라고 하는 것은 전기기기의 핵심 부품으로서 자속을 흐르게 할 수 있는 재료, 즉 자성을 띠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변압기, 철심들도 다 자심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자심재료의 구비 조건, 특징을 묻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고 또 최근에 자주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특징, 어떤 것이 틀린 것일까요? 바로 4번, 저항률이 작을 것입니다. 자, 1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1번, 전기적으로 안정할 것. 굉장히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전기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이 되는 것인데 전기적으로 불안정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용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1번은 건너뛰고요. 2번, 히스테리시스 손이 작을 것입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화가 되었을 때, 자화가 풀릴 때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을 때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여기서 이렇게 그릴게요. 약간 고구마처럼 생겼죠, 그쵸?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자, 세로축을 B라고 하고 자속 밀도라고 하고요. 가로축을 H라고 하고 자기의 색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에 히스테리시스 손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이루고 있는 이 면적 자체가 작다라는 겁니다. 손실이 작으니까 그만큼 발생하는 열 손실도 그만큼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은 누가 결정하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X축, Y축이 만나는 지점이 결정하게 됩니다. 자, X가 0일 때 Y와 만나는, 즉 자개의 세기가 0이라는 건 뭡니까?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속 밀도 B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잔류자기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개의 세기가 아닌 자속 밀도를 0으로 했다라는 것은 남아있는 자속 밀도가 없는데 이때 이 외부 자기장의 세기를 이렇게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역으로 가해주는 외부 자기장의 세기를 보자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둘 다 작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심재료의 구비 조건과는 다르게 실상에서는 전자석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잔류자기, 보자력이 모두 작은 것은 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히스테리시스 손이 작을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투자율이 크고 포화자속 밀도가 클 것. 자, 투자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자화가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율 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화자속 밀도가 있는데, 포화자속 밀도는 자속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최대 포화자속 밀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클수록 그만큼 자속이 많이 흐르니까 좋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마지막 저항률이 작을 것입니다. 저항률이 작을 것이 아니라 저항률이 커야 되는데요. 저항률이 크게 되면 와류손을 줄일 수가 있어서 발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변압기 같은 경우는 발전기 같은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런 열에 의해서 취약합니다. 굉장히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률이 커야지 와류손을 줄여서, 또 와류손 줄일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철심, 규소 강판을 얇게 성층해서 와류손 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항률도 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정답 4번을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중 상단 지선과 하단 지선을 전기적으로 절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상단 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선의 상부에 위치한 지선을 상단 지선이라고 하게 되고요. 하단 지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하부에 위치한 지선을 하단 지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선과 지선 사이에 전기적으로 절연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 바로 지선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선애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흰색 배경이라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구형애자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지선애자가 되겠는데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전기적으로 절연을 목적으로 설치가 되더라. 그래서 정답을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지선 근가는 무엇이냐? 우리 근가라고 하는 건 기초가 되는 지지물을 의미합니다. 지지물의 기초가 되는 재료.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반이 약한 곳에서 지선의 기초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 지표면에 설치하는 고정 품목을 우리가 지선 근가라고 하게 되고요. 지선 로드라고 하는 것은 지지선과 지지선용 근가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지선 밴드를 마지막으로 보면 지지선을 전주에 설치하고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 물론 여기 문제에선 지선 애자에 대해서만 물어봤지만 지선 근가, 로드, 밴드 다 물어본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도 같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 단심 외장 케이블을 시설할 수 없는 배선 설비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1번 직접 고정부터 4번 케이블 덕트까지 나와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KSC IEC 63064 5-52에 도체 및 케이블과 관련한 설치 방법 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도체와 케이블이 있고요. 도체를 나도체, 절연전선, 외장 케이블, 다심, 단심으로 구분을 지어놨고요. 플러스는 사용할 수 있는 거, 마이너스는 사용할 수 없는 것, 동그라미는 적용할 수 없거나 실용상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사용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어놨는데, 자, 설치 방법에 따라서 비고정은 안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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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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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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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그런데 애자 사용 공사를 보시면요, 되고 되고 안 되고 안 되고입니다. 즉 외장 케이블 단심을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실용상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을 2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변압기 절연유로 사용될 수 있고 열 전도성이 우수하며 변압기 유동대전 현상을 해소하는 데 적합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PFC, 퍼플로 오르카본이라는 것인데요. 굉장히 생소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용어가 될 것이에요. 하지만 이 문제는 한 번, 그러니까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적은 없는데 딱 한 번 출제되었는데요. 답만이라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퍼플로 오르카본이라고 하는 것은 화합물인데요. 전기적 절연성과 열전도성이 매우 뛰어난 고급 절연유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연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불연성이며 유동대전 현상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유동대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체와 액체 사이에서 전하가 분리되어 발생하는 대전 현상을 말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 액체가 뭐냐면 절연유가 되는 거예요. 절연유가 관을 따라서 빠르게 이동하면서 이 관과 마찰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전 현상을 말하게 되고, 대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전하의 이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 이 PFC, 퍼플로 오르카본을 쓰면 그런 것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널 내의 배기가스 및 안개 등에 대한 투과력이 우수하여 터널 조명, 교량 조명,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등에 많이 사용되는 방전등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배기가스와 안개 등이 어떻게 됩니까? 자욱하게 되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투과력이 뛰어난 그런 등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적합한 등이 바로 나트륨 등이 되겠습니다. 나트륨 등은요, 인공 광원 중에 최대의 발광 효율을 가지고 있고요. 등황색의 단색 광으로서 연색성이 매우 나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연색성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투과력도 뛰어난데 그거예요. 우리가 흰 차가 예를 들어 터널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터널에 등황색의 단색광, 즉 나트륨 등이 이렇게 흰 차를 비추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흰색 차였는데 터널을 들어가면 무슨 색이 됩니까? 흰색처럼 안 보이죠. 이만큼 물체의 색상을 그만큼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워낙 투과력도 세고 연색성도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트륨 등이 대신에 식별성이 좋아요. 안개가 자욱한 도로라든지 먼지가 자욱한 터널 이런 데서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많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